자, 그 47페이지 판례 좀 검토할게요. 1번 판례 볼까요? 해고됐거든요. 퇴직금 잘 받았어요. 받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나중에 밑에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거야. 근데 판례가 안 된다 그랬어. 왜? 받을 때는 네가 그냥 인정했거든.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잘린 사람이가 복직이 된 거야. 자기는 안 다투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주장하면서 이 해고 그 사직서를 내가 낸 게 형이 냈다 그랬거든. 그렇게 주장했는데 대부분이 뭐 그 사실관을 쭉 보면은 너는 그 당시에 그걸 인정한 거고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 이것은 여러분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실관계를 모르고 공부하잖아. 그럼 시험에 밑줄 친 것만 나올 수밖에 없어. 받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나 오랜 기간이 지나서 다투면 지금 와서 딴소리 하냐 근본오칙에 반합니다. 그냥 근본오칙 이래도 되는데 꼭 우리 판례는 신의칙이나 근본오칙 이런 말 씁니다. 모순이 금지라는 말은 잘 안 써. 두 번째, 이거 재밌죠? 여러분, 내가 은행, 다가구 주택에 살아요. 한번 그런 경험 있을 거야. 그러면 가끔 보면은요, 은행에서 직원이 나올 때가 있어. 왜 그런 얘기, 주인 아저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담보 가격을 좀 평가해야 되니까 물어본다. 그래서 어떤 게 왔냐고 물어본다고. 그럼 내가, 아니, 나 임차인이고, 대항 조건도 갖췄고, 보증 얼마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큼 어떻게 하겠어? 은행에서 담보 가치를 까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먼저 대항력 인사를 들어와 있으면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오면 저당권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깐다고. 이렇게 집주인 아저씨가 그 전날 나를 찾아와가지고 후보를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내일 신한은행에서 놓으면은 그냥 시골 동생인데 놀러 왔다고 말해달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은행에 찾아왔더니 그 양반이 자기가 대항력 임차권자를 말 안 하고 시골 동생이 놀러 왔다 이렇게 말해준 거야. 근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야. 거기 나가가지고 또 딴소리 하는 거죠? 아니, 나는 시골 놀러 온 게 아니라 임차권자다. 이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말이 바뀐 거잖아.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조사할 당시에 근저당권자는 은행입니다.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그 집주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임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의를 안겠다는 확인서를 써줬어요. 근데 그 후에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이를 번복해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서 근저당권보다 우선적지 확정일자 순서가 앞서나 봐요. 확정일자하고 순서가 그러면 순위에서 앞서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지막 줄 근반원 및 신의칙에 관한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딴소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됐고 나머지는 다음에 볼게요. 1, 2번만 보시고 넘겨보실래요? 되게 좀 봐야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8번 봐봐. 8번. 여러분 혹시 좀 기억나시죠? 그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실효 안 된다 그랬죠? 이번에 상속 포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참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그 이 양반이 뭐였냐면은 그 대학병원에 내과 그 당시는 레지던트였을 거야. 근데 그 집이 부자야. 의사 선생님 집이 굉장히 부자니까 아버지가 사업도 크게 하시고 그리고 장남이셨는데 오늘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아버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왜 안 들었냐면은 같은 동료 의사도 아니고 동료 간호사도 아니고 자기가 맡고 있던 환자 어머니 따님이었던 거야. 그 어머니 병원에 1년 이상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정이 든 거야. 그래서 결혼하기도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왜 정이 들었냐 그랬더니 그 집안에 자식이 여럿 있는데 아무도 그 엄마를 보러 오지 않는데 이 딸내미가 직장 다니면서 6개월, 직장 그만두고 6개월, 1년 동안을 간호를 한 거야. 울면서.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이뻤던 거야.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남자 집안에서는 좀 실망했겠죠. 그래서 너 결혼할 거면 상속 포기하라 그랬어. 각서 쓰라 그랬거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남자한테 물어볼게요. 남자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상속으로 각서를 써야 돼. 결혼을 포기해야 돼. 아버지 부자. 100억대 자산가. 진짜로 큰 공장을 하셨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상속 포기 각서를 써버린 거야. 알았다고. 상속 안 받겠다고. 각서를 쓰고, 그 병원 앞에
반지 옆방에서 살림을 했어. 애를 낳고도 5년 동안 그 집에서 애를 안 봤어. 이제 며느리 인정도 안 하고 결혼 인정도 안 하고 5년, 애가 5살이 돼가는데도. 근데 이 남자도 대단하죠. 5년 동안 이 양반도 아버지를 안 봤어. 자기 의사니까, 돈 버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때 아들의 상속권 주장할 수 있을까? 있어. 왜? 있어. 왜 있을까? 아니, 쟤네만 상속 포기했잖아. 근데 지금 상속권 주장하는 건 금반은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야. 뭐가 포인트냐면은, 여러분, 상속 포기라는 게 있잖아. 피상속인 살아생전에는 안 돼. 상속 포기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는 거지. 아버지 살아생전에 상속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상속을 포기한 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포기한 적이 없지. 금반 원칙에 걸리지 않는 거지. 이해되셨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서 아버지가 상속 포기각서 써달라고 어떻게 됩니까? 10장 써주세요. 다 써줘도 어차피 다 그거 휴지 조각입니다. 그걸 아셨나? 그 양반이. 그 형이 알았나 모르겠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에 설정. 그건 무효입니다. 피상속인 생존 시에는 상속 포기 안 된다니까, 법적으로. 그걸 몰랐던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상속 개시 후에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포기하지 않은 이상, 이는 포기력이 없는 거잖아. 상속 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하셔도 됩니다. 이건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유명한 판례입니다. 잘 나와. 인지청구권하고 이 상속 포기를 시험 계속 나와. 독특하잖아, 법률 관계가. 우리 실제로 상속 포기각서를 많이 쓰거든. 일반적으로 쓰는데 다 의미 없어.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자, 그 다음 말 재밌죠, 여러분. 9번 팔로 굉장히 중요해요. 9번, 10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요. 9번은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원래는 그 D증권의 압구정동 지점장이었어. 압구정동 지점장에서 가서, 여러분, 증권에서 지점장들 다 영업하셔야 되거든. 근데 그 다음에 안산으로 발령을 받은 거야. 왜? 근데 안산은 자기는, 그거 자기 아무 연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 압구정동에 있을 때 거래하던 어르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부자들한테, 자기랑 안산에 좀 거래해 주시면 원금도 보장하고, 이자도 12% 보장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판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증권 상품은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 증권 투자는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도 5천만 원뿐이 안 해주는데, 증권 투자는 안 되는 게 태반이라고. 근데 이 사람 해준 거를 써준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보장해 줄 테니까. 그래서 각서를 써줬어. 그것도 고객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지점장이 먼저 해준다고 말을 한 거야. 왜? 자기 실적 때문에. 자, 6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 그 계좌가 다 깡통이 된 거야. 그럼 여러분이 고객이라면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 네 약속한 대로 뭐 해달라고? 원금 보장 해달라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해주고 싶은데 우리 법에서 해주지 마라 그런다. 옛날 법은 증권거래법이고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어서 자본시장법으로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증권 투자는요, 원금 보장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약속하면 안 되는 거야. 부당한 권유이라고 해서 법에서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법을 어긴 거잖아. 자, 물어볼게. 내가 법을 어겼거든? 내가 법을 어겨서 수익 보장책 해줬다가 법에서 금지하니까 못 해주겠다 주장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할까 반하지 않을까? 근데 말 바꾸는 거잖아. 해준다 그래도 안 해준다고 말하는 거잖아. 말 바꾸는 거잖아.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강행법규가 신의 측을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그걸 신의 측 위반이라 그래서 원금 보장을 해주라 그러면 법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 지점장이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말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쁜 놈인 건 맞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읽어볼게요.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인 수익보장 약정권함이 수익보장 약정인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의 제의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 자, 빨간 펜.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거. 강행법규 위반은 원래 무효거든? 근데 그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그 주장을 못하게 막으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해서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그렇잖아. 수익보장 못하게 막으려고 할 때 수익보장 하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주장은 시인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거 괜찮다.
그리고 요런 입장에 내린 판례가 10개가 넘어. 항상 일이 터지면 판사가 뭐라 하냐면 법을 위반했거든? 그 사람이 무효주하는 괜찮아. 괜찮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0번에 가서 말을 바꿔. 10번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례 넘버가 밑에 봐보실래요? 몇 년도입니까? 2021년도 11월 달이야. 굉장히 따끈따끈한 판례예요. 계속 판사가 우회 판례가 10개가 넘는다 그랬잖아. 법을 위반해도 법 위반 주장은 괜찮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원칙이라 그랬잖아. 심판법 여기 원칙이라 그랬잖아. 이걸 말을 바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말을 해. 신의칙 적용하겠다는 쪽으로 말을 바꿔. 근데 이건 여러분 9번이 원칙이고 여러분 10번이 예의적 판례입니다. 하도 인간들 거지 같은 인간들 많이 나오니까 10번의 판례가 말이 바꿔. 읽어볼게요. 몇 초씩 읽어볼까요? 신의 측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자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봐서 신뢰를 하는데 정당한 상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상대방 신뢰에 대해서 반해서 권리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요. 신의 측을 주장하려면 여러분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어요. 좀 심각한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야. 요 문장은 저 변호사 시험에서 이게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양가로 2번이 우리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야.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주하라. 원래 괜찮다 그랬잖아. 신의칙 위반에 대한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법규 취지를 몰각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 위반된다 볼 수 없다는 게 뭐라고? 원칙이다. 지금 제가 8번, 9번이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원칙을 말하고 있는 원칙은 이런데 그 다음 부르죠? 다만 말 바꾸기죠? 말을 바꿉니다. 원칙적으로는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주장도 괜찮은데 다만 잘 보세요.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해야 될 뭐가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내가 보기엔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야. 조금 나쁜 놈은 괜찮은데 이 새끼 악질이네 이 생각이 드니까 판사부터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고? 강행 규정 무효주의하는 것보다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을 너무나 악용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오니까 판사가 말을 하고 항상 그 판례는 그래. 우리 지난 시간에 법의 해석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그랬잖아. 법적 안정성을 따지면 원칙을 계속 고수해야지. 근데 판사가 딱 보면 이 사건을 보니까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인데 자꾸 원칙을 들면서 자기가 보호를 받게 되거든. 야, 저런 개 같은 새끼. 너는 내가 죽인다.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다만.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 신의칙 위반자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칙도 있고 이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원칙은 앞에 2번. 원칙은 강행 규정 무효주의는 괜찮아. 신의칙 위반이 아니야. 근데 예외적으로 뭐 되는 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위반되는 경우가 있어. 올해 시험에 밥 먹듯이 다 나왔어. 우리 시험은 빼고 다른 시험에 다 나왔어요. 판례가. 알아두세요. 그래서 최근에 판례 중요한 거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권리내면 금지원칙 볼게요. 권리내면 금지원칙은 외관상 적법한 거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목적에 반하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요건 보시면 여러분 권리 불행사도 권리 남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권 남용이 그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질 않아. 그러면 친권 남용이잖아. 그럼 권리 남용으로 봅니다. 불행사도 권리 남용이 있었어요. 이건 그다음 두 번째 건은 뭐냐면 객관적 요건이죠. 권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 보통은 이제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렇게 말하죠. 세 번째가 중요하죠.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냐는 주관적 요건은 뭐냐면 가해 의사나 가해 목적을 말합니다. 첫째 줄 중간에 보이세요? 가해 의사 동그라미 가해. 사람을 해칠 의사, 상대방을 해칠 의사 이게 요건이라는 건데 통설은 요건이 아니라 그래요. 통설은 권리 내용을 객관적으로 따진다 그러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죠? 판례는 요건이라 그래요. 원칙은 요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의도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63빌딩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가보셨어요? 저는 63빌딩 이거 지을 때, 제가 그때 대방동 살았거든요. 아침마다 원래 조깅을 했어. 지금 대방역 그때 다 똑같아.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여기까지 조깅을 했었다고. 그러면 건물에 싹 올라가고 있었거든. 나 막 아주 옛날 이야기야. 조깅을 했었는데, 잘 들어봐봐. 63빌딩, 이게 60층짜리 빌딩이거든? 63층이 아니야. 60층짜리 빌딩인데,
여기 요만큼 땅이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이 땅이 가백 거라 그래, 봐봐. 이 건물 A 회사 건데. 그럴 수 있잖아. 건물에 올라갔는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건물을 철거하고 내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미쳐버리겠지. 왜? 철거는 이거 철거하면 다 뜯어야 돼. 피해가 막심하잖아. 그래서 너의 주장은 권리 남용이 되게 주장할 수 있을까? 항변할 거 아니야. 그럼 요건을 따져본다는 거. 어떻게 따진다고? 객관적으로는 이 조그만 2평 때문에 혼다는 거 너무 좀 객관적으로 심하죠. 얘가 뭐라 하냐면 자기는 주관적권이 없다는 거야. 나는 너를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이 조선왕조 500년 이후로 우리 조상들이 계속 물려왔던 땅이라는 거야. 여기다 건물 같은 거 우리도 건물 안 짓고 있는데 너희들이 침범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뭐가 없다? 가해의사나 가해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 그럼 통수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안 따져. 안 따지고 객관적 요건 심한가 안 심한가 그것만 따지는 거고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따져. 그래서 원래는 권리남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해의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리자가 자기가 가해의사 있다고 자백하는 권리자가 몇 명? 한 명도 없지. 자기는 가해의사가 없다고 그럴 거 아니야. 저는 돈 욕심이 없습니다. 막 그러고 막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준다고 완화시켜줘. 그게 1번 판례야. 1번 판례 보시면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 동선, 주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잖아. 권리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그걸 네 글자로 가해의사라고 그래. 자기는 이익이 별로 없는데 상대방을 엿먹이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 객관적, 세 번째 객관적 동그라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요건이 몇 개 필요하다고? 2개 다 필요해. 통설은 객관적 요건만 필요하다고 주관적 요건이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판례는 둘 다 요구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권리행사에 의해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의 일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 갖고는 권리남용이 아니죠. 왜? 이건 가해의사를 안 따지고 있잖아. 객관적 요건만 갖고는 뭐가 아니야? 권리남용이 아니야.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밑줄치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나와. 끊고. 다만 이러한 요건은 뭐라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이 뭐 할 수 있다? 추인은 추정이야. 추정. 이게 판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주관조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한데 너무 심하면 뭐 해주겠다? 추정해 주겠다는 게 있는 걸로. 판사가 그러면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없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 추정해 주는 거.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 이야기입니다. 2번 판례는 더 웃깁니다. 1번은 추정이잖아. 2번은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이런 사건이야. 대전에서요. 대전 백화점인가? 대전에 백화점 이름 잘 모르겠는데 백화점이 있어요. 대전에.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자기가 이걸 다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대를 내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게를 내가지고 이 사람이 임대를 쓰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쪽에 백화점에 갚을 빚이 1억짜리 빚이 있었어. 채무가 있었어. 그럴 수 있잖아. 지금 내야 할 돈 1억 정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백화점이 부도유기에 됐거든? 그럼 이 입장에서도 빚을 안 갚지. 부도날 것 같아. 한번 버티고 있는데 한번 보니까 백화점한테 돈 받을 사람들 있겠죠. 채권자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돈 꽂은 사람들. 이 친구가 1억짜리 채권을 들고 있는데 이 백화점 입장에서 이 돈을 갚을 지금 능력이 없는 거야. 얘가 가서 얘를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너 백화점에서 1억 받을 거 있다. 그랬더니 너 그거 받을 확률 별로 기대가 못 받을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그러면 그 채권 나한테 4천만 원 팔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4천원을 받고 이걸 파는 거지. 왜? 하나도 못 받을 거 4천 건지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억짜리 채권 얼마 사들고 4천만 원 사갖고 와가지고 이거 상계 처리해버린 거야. 1억 줄 거 1억 받을 거 퉁치는, 상계가 뭐냐면 퉁치는 거야. 영어로 쓰임쓰임. 받을 거 줄 거 퉁치는 거 상계 처리한다 그러거든. 이해되죠? 그럼 얘는 결국 어떤 꼴이 되는 거지? 4천만 원 갖고 1억짜리 빚 갚는 꼴이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자꾸 좀 들어와야 백화점이 부도가 안 날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백화점이 더 부도가 가속되겠죠? 이 백화점이 얘 상계권 행사에 대해서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쓰라고 상계권 만든 거 아닌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주장하냐 막 그렇게 말했거든. 일이 터졌어. 얘가 뭐라고 주냐, 법원에 가서 뭐라고 주냐, 판사님 제가 4천만 원짜리 들여가지고 이렇게 상계처리 6천만 원 번 건 맞지만 저는 법에 허용하는 번 돈에서 하는 거지 제가 가해의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억하심정을 했겠어 이렇게 주장한 거야. 이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조금 전에 주관조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주관조건 필요 없어.
객관적으로만 따지겠다 그래. 보니까 너는 나쁜 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상계권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마저 볼게요.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 권리남용 경우 요구된 일반적인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 주관적 요건은 필요한 것은 기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사가 욕하는 거야, 이 정도면. 원래는 필요하다 그랬잖아. 1번은 필요하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심한 경우 뭐 해준다고? 추인해준다고. 그것까지 말했잖아. 근데 갑자기 2번은 뭐라 그래요? 필요 없다 그래, 지금. 이해되셨죠? 뭐 할 때? 상계권 행사할 때. 3번 판례는 똑같은 이야기거든? 이거 상표권이야, 3번은. 밑줄 치는 제목만 동그라미 치세요. 법률 관계는 똑같대. 상표권 행사할 때 주관 조건이 필요 없다. 되셨죠? 너무 판사가 봐주려고 작작한 거야, 지금. 시험 문제를 봐주려고. 필요 없다. 자, 권리남용 효과. 여러분, 권리남용 효과는 뭐냐면 권리 박탈이 아니라 뭐지? 권리 효과가 발생 안 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권리 박탈이 아니고 권리 박탈은 딱 하나 있어. 밑줄 치세요. 명문의 경우에 하나인데 그게 뭐 친권 박탈이죠? 친권 상실 선고. 참 가슴 아픈 소리인데 그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진실 씨, 조성민 씨 부부였잖아. 최진실은 대한민국 최고 스타이고 조성민이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야구 선수는 안 나올 거야. 조성민이가 투수인데 키가 190이 넘어. 그리고 걔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프로를 대면 바로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트에 들어갔어. 한국이 그 당시 요미우리 자이언트 바로 글로 갔다니까, 저 프로를. 이렇게 한국에서는 박찬호 이전에 최고 선수였다고. 일본에서 이게 부상 뭐 좀 그런 게 잘 안 된다, 이게 얘가. 둘이 결혼했잖아. 그래서 조성민이가 돌아와서 얼마나 걔가 상실감이 컸었겠어. 대한민국 걔가 키가 193인가? 엄청 컸잖아.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잖아. 집도 부자고. 완전히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 부상당해서 인생이 바뀐 거야. 그러다가 부부싸움 때문에 이혼하게 됐잖아. 친권자가 처음에 최진실이었다고. 이혼하면은, 결혼했을 때는 공동친권인데, 이혼하면 친권자를 정해야 되거든. 최진실이가 친권도 갖고, 양육권도 최진실이 가졌잖아. 그러다가 최진실이가 자살하는 그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당시에 법으로서는요, 조성민 씨한테 친권이 부활하게 돼요. 이해되죠? 그럼 어떤 문제 생기겠어요? 최진실의 재산이 자식들한테 상속이 될 거 아니야. 그 재산 관리권을 조성민 씨가 갖게 된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조성민 씨가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불만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최진실 씨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뭐라고 주냐면 조성민이가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거지. 조성민이 뭐 해달라? 친권을 상실시켜달라. 이걸 하려고 그랬어. 이게, 원래는 권리남용이 안 돌본다 박탈이 아니라 얘만 박탈인 거야. 뭐 결론적으로 조성민 씨가 재산관리권을 포기했죠? 자기는 돈 욕심 얻어 포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이 바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 법의 이름이 최진실법이야.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혼해서 남편이나 친구이 바로 부활하는 게 아니야. 판사가 정해주거든. 그 조항을 우리 최진실법이라 그래. 다 그때 벌어진 법이라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조문을 읽으면요. 조문이 금방 이해가 돼. 이게 왜 만들어진지 알 수가 있거든. 그 상황에서. 눈물 납니다. 볼 때마다 눈물 나. 조성민이 엄청 팬이거든요. 일본서 그렇게 무너질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권리남용 효과는 권리 박탈이 아니야. 권리남용 효과는 뭐라고? 권리 효과 불발생입니다. 권리 박탈은 언제만 있다고? 규정이 있는 경우, 이 한 가지 경우뿐이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자, 또 한 잔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한 잔에 뭐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변전소 만들었습니다. 자, 대단한 친구입니다. 협상하다 잘 안 되니까 그냥 변전소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진전력공사가 정당한 권한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 토지 소유자에게 수용 보상금 줘야 되거든? 근데 걔가 싸움이 났나 봐. 안 받으니까 공탁했을 거 아니야. 근데 공탁이 제대로 안 돼서 부족보 공탁이 됐으면 안 준 거잖아. 제기가 실효됐거든? 결과적으로는 이거 수용 권한이 사라져버린 거게 되거든. 아직 여러분 행정법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잘못된 거야. 지인을 하다가 공탁이 제대로 잘못돼가지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내 땅 주인이야. 뭐 해야겠어? 변조소 철거라고 그러지. 난 돈 안 받았으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주위가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분 변조소를 중간에 옮기려면요 900억인가 들어. 900억인가. 그러니까 한대 입장에서 미치는 거야 이게. 이걸 어떻게 옮기냐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준다 그래, 돈을. 땅값 더 쳐주겠다 그랬거든. 다시 하자 그랬거든. 이 사람 안 받지. 왜 900억 받을, 이거 돌려받으면 900억인데 내가 왜 돈 조금 받고 이걸 팔어. 그 철거자한테 판사가 이것은 마지막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리남용 해당한다 그랬어. 이해되셨죠? 변전선은 권리남용인데, 제가 조금 전에 기억나요. 오른쪽에 송전선은 권리남용이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은 송전선이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걸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한 다음에 철거를 구한 사안. 이건 뭐라 그랬어? 마지막 줄 권리남용이 아니라 그랬죠? 생각해보세요. 변전선은 너무 등치가 크잖아. 그래서 걔는 권리남용. 송전선은 좀 옮겨갈 수 있잖아, 옆으로. 그러니까 권리남용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자는 그냥 두자 그랬는데 판사 옮겨가라 그랬어. 옮기라고.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여러분, 저 3번 판례는 여러분 신문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이 어떤 사연이었냐면은, 오빠가 둘이 있고, 여러분,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여동생 집에 살고 있었어. 근데 오빠 둘이 결혼 안 해가지고, 둘도 결혼 안 했던 것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던 거야. 딸은 호주인가 뉴질랜드인가 이민을 가 있었거든. 근데, 월세를 안 내고 살았나 봐. 오빠들이. 그리고 아버지하고도 딸이 사이가 안 좋아졌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겠지. 집을 쓰라고 내줄 정도면. 나가라 그랬어. 아버지도 나가고 오빠도 나가라고. 내 집에서. 근데 오빠들은 나갈 돈이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다니까.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이 딸을 혼자 부양해야 되는 거야? 부양은 여러분 오빠가 돈이 없으면 딸 혼자 부양해야 되는 거야. 돈 있는 애가 다 부양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판례가 오빠한테 나가라는 게 뭐다? 권리남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뉴스 안 보셨나 보구나.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워낙 옛날 판례라서 잘 모르시겠군요. 안 될 급방사정이 없는 고령, 그 말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고령과 지병으로, 벌써 딱 느낌이 오죠? 아버지 편 들고 있는 거죠.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쳐도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이었구나, 오빠가 아니라. 느낌이 오죠? 지금 판례가 대부분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야? 아버지 편 들고 있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좀 그러잖아. 고령, 지병, 굉장히 감성적인 용어 아닙니까? 이 상태로 해가지고 소유주택의 명도하고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다? 인륜에 반한대. 인륜에 반하기 때문에 불효라는 거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판례가 돼가지고 계속 시험에 나오죠. 여러분 밑에 6번, 7번 볼까요? 이거 땅 내 땅에 뭐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 건물로 쓰고 있거든. 철거청구하는 권리남용일 거니까. 권리남용이래. 애들이 공부를 못하잖아. 공부하지도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학교 청구하는 권리남용인데 밑에 7번은 뭔지 아세요? 내 땅으로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여러분 수도는 또 옮겨가도 되죠? 권리남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 철거는 권리남용이고 7번은 밑줄로 둘째 줄 상수도관 철거. 걔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미친놈들 아니에요? 수도사업소가 허락도 안 받고 내 땅을 지나가지. 왜냐면 옛날에 사람들 권리의식이 없어가지고 슬쩍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 별로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야. 내 땅 지나가네? 너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쑥쑥 지나가는 거야, 가까운 쪽으로. 나중에 걸린 거지. 이거 철거라 그랬더니, 이걸 철거하게 되고는 물을 몇 사람이 물을 못 먹고 그러면서, 괜찮아. 철거해. 돌아가. 이렇게 한 거야. 돌아갈 수 있잖아. 학교는, 애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학교 어떤 거 걸리면, 얘들 공부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재량이 많아요. 이런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박수 넘기세요. 자, 이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1번 볼까요?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을 찾아보래. 기억나세요? 좀 전에? 뭐 있었어? 채권자 취소권, 혼인 취소, 입양 취소, 친생 부인, 재판상 이혼, 재판상 파약. 기억나세요? 2시간뿐이 안 지났는데. 정답 몇 번? 2번. 항상 채권자 취소권만 시험에 나옵니다. 혼인 취소나 입양 취소 잘 안 내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법이잖아. 그렇게 잘 안 내는 거야. 가족법조 조문은. 자, 2번 볼까요? 권리 분류해 볼게요. 여러분 1번에 청구권의 지상권 배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죠. 형성권이잖아. 매분, 소증, 형성권이죠.
1번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어떻게 푸는지. 자, 5번 봐볼까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면 형성권이 아닌 것은, 형성권은 매분 소증이잖아. 분, 증, 매, 저당권. 5번이네. 그렇죠? 매분 소증이 형성권이라 그랬잖아. 매수 청구권, 분할 청구권, 증감 청구권, 소멸 청구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런 걸 쉽게 풀어야 다른 데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7번 봐볼까요? 7번. 권리의 내용의 효력의 설명 중 옳은 거 골라봐라. 그랬죠? 자, 1번. 채권끼리는 뭐가 적용된다 그랬죠? 채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거짓말. 채권끼리는 채권자 평등원칙이 적용되죠? 1번 틀렸네. 2번. 채권과 물권끼리는 항상 채권이 우선한다. 채권 물권, 원칙적 물권이 우선한다. 원칙적, 예의가 있으니까 원칙적 물권 우선. 3번. 물권끼리는 권리자 평등원칙. 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죠? 그렇죠.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권리는 기대권 맞고, 소유권 제한물권 붙으시면 누가 이긴다고? 제한물권 우선하죠? 5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 공부했잖아. 강의 들었잖아, 방금 전에. 근데 막상 보려고 그러면 생각이 바로 안 나죠. 시험 문제를 풀 정도가 되려면 그 지문으로 바로 그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서 안다는 거 굉장히 기초적인 게, 사람들이 들어서 이해되면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건 내가 알 수 있게 들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안 들어도 생각이 나야 돼. 안 들어도. 그러려면 자꾸 반복해가지고 막 무시어 튀어나와야 돼. 툭툭툭. 생각하면 늦어. 막 튀어나와야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되지. 지금은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안 푼다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내년 5월달까지만 풀리면 되고. 해설은 굉장히 잘 써져 있어. 그렇게 거기다 뭐 쓰고 필요가 없어. 제가 쓰란 말 안 하잖아? 답이 해설이 있단 소리야. 있단 소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부록에 보시면 작년 기출문제 있잖아. 근데 부록에 있는 기출문제는 해설이 짧아. 부록 중에 짧은데 그 부록 내용이 앞에 본문에 다 있거든? 거기는 해설이 길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록에 있는 기출문제를 보지 말고 10회 기출문제 볼 때도 앞에 것만 보면 되네, 지금. 부록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만 눈으로 보라고 해설을 반쪽 줄여놨거든? 그래서 부록 해설 보지 마세요. 본문에 다 있어. 지금 해설이 굉장히 자세히 해. 왜 해설이 해마다 보완이 되면서 굉장히 해설이 길게 돼 있어. 그래서 읽어보면 다 공부가 됩니다. 그 방금 풀었던 7번 문제 봐보세요. 여러분 해설 봐봐. 1번, 2번, 3번 다 써놨잖아. 집에서 공부할 때 좀 읽어봐가지고 읽어봐서 이해가 되잖아? 그럼 여러분 한 단계 성장한 거지. 그전엔 들어서 이해가 됐지만 이번엔 읽어서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럼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안 읽어도 바로바로 떠올라야지. 한번 해설 보세요. 제가 봐도 제가 다 썼지만 하나 이렇게 다 쓴 게 아니라 해마다 보완이 되면서 좋아진 거야. 지금 해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8번부터는 여러분 쉬는 시간은 엄청난 판례들입니다. 8번, 9번, 10번, 11번 다 판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넘기세요. 다 같은 스타일의 문제야. 12번, 13번, 14번, 15번 다 판례 쭉쭉 있잖아. 자,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16번으로 가볼게요. 기출문제 표시된 거 좀 풀어볼게요. 16번 문제. 자,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이거 안 배운 지문도 있어. 그럼 한번 해볼게. 1번 판례 봐볼게, 여러분. 내가 미성년자거든? 실제 판례인데, 여러분,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는 19 안 된 애들이잖아, 많어.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애들 있지 않아요? 좀 성숙한 애들 있잖아. 얘가 액면가 29이야. 실제 나이는 18인데, 겉으로 보면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걔가 가게에서 물건을 산 거야. 나중에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이 폭발한 거야. 아니, 쟤는 지가 미성년자라고 이용해서 물건 사고 그러는데 저런 놈들이 취소하는 거 인정이 좀 어떡하냐는 거야. 신의 측에 반한다고 주장했어. 누가 셀까? 미성년자가 셀까? 신의 측이 셀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애가 누구야? 어? 대한민국 제일 센 애가 미성년자야? 판례가 그랬어. 미성년자 보호하는 게 신의 측부터 센 거야. 이게 미성년자로 취소하는 거냐 어떤 이유로도 막을 수가 없어. 미성년자 중에서 제일 센 놈이 누구죠? 여러분? 중2가 세? 고3이 세? 중2가 세? 그렇게 돼버렸어? 요즘에? 맞짱 뜨면 얘가 이겨? 애들이 지금 미성년자잖아. 그렇지? 얘가 액면가 20합이어도 제 주장하는 거 뭐에 바라지 않는다? 신의식에 바라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법원 판례 이거. 상대방이 여기서 다투는 대법원이 어쩔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제한능력자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하는 것은 뭐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 측에 위배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그 사장님이 굉장히 억울했나 봐. 대법원이 어쩔 수 없다 그랬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야. 대원칙. 무조건 보호해줍니다. 요즘 심각하잖아. 애들이 막 페이지 와가지고 막 속이고 담배 사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찌르고 막 그러잖아. 2번, 강행규정 위반해가지고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지점장님께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 시행령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특별성이 있으면 반할 수 있는데 그냥 말 안 하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야. 맞고 3번. 3번 안 배웠거든요? 안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4번 볼게요. 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회사에 확정 채무를 보정했다가 사임을 했거든요? 그럼 서정 비용료를 해지할 수 있다? X. 확정 채무는 안 돼. 불확정 채무. 그렇죠? 계속적 보증, 포괄 근보증, 한정금, 그것만 되는 거지. 확정 채무는 안 된다 그랬죠? 5번. 법원은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시인의 취익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풀지만, 딱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O, X를 해보셔야 돼. 그렇잖아. 정답에 뭔가를 보는다는 의미 없죠. 다 써있는데. OX를 스스로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걸, 그러니까 안 배운 건 여러분 할 필요 없어. 다음에 배울 거니까. 17번.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그랬죠. 자, 기억번 볼까요? 나왔다. 병원. 느낌 오죠? 보험은 있다, 없다? 있다. 병원은 있다. 안 봐도 기억나죠? 이거 다 읽어서 푸는 거 아니야. 시간 너무 늦죠?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병원 판례구나, 있다. 인지청구권 적용? 안 된다 그랬죠? 매매 기하고 9년이 지나고 시가 올랐다. 해지할 사람이 있다 볼 수 없다 그랬죠? 판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리을은 안 배웠어. 리을은 안 배웠고, 드까지. 다 맨날 배우는 게 나오죠? 되죠? 18번. 쉬는 시간 설명적으로 옳은 거 골라봐라 그랬어요. 1번 또 병원. 없다? 틀렸네. 병원 있다죠? 병원 보험은 있다. 2번. 이건 안 배웠어요. 3번 볼게요. 강행법규 위반한 자 스스로 약정무효 주장하는 신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3번도 틀렸죠? 4번. 송전선. 권리남용이라 그랬죠? 변전선은 권리남용 아니고, 송전선 철거는 죄송합니다. 송전선 철거는 권리남용이 아니라 그랬죠? 변전소가 권리남용이고, 송전선은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철거 청구 권리남용 아닙니다. 권리남용으로 확률서 틀렸습니다. 5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 동의 없이 신용금액 예상이죠? 나중에 동의 없다 취소하는 거, 시행령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미성년자가 시행령적보다 힘이 세.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해하잖아. 중2병을 누가 이겨? 고3을 누가 이겨?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봤던 게 나오죠? 지금 안 본 거 있네. 그것도 다음에 하겠지 뭐. 그 맨날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와요. 19번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1번 신의 측은 끝에 추상적 규범이다. 맞죠? 두 번째 신의 측은 강행 규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 강행 규정 위반한 자가 무효주한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라 그랬죠. 4번. 권리행사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 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 갖고는 권리남용이 아니라, 만자 때문에 틀린 겁니다. 2개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이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둘 다 갖춘 게 아니니까, 이거 객관적 요건만 갖췄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5번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비두고. 됐죠? 자, 넘겨보세요. 자, 진짜 좀 어려운 내용 좀 해볼까요? 23번 문제 봐보실래요? 22번, 23번 다 봅시다. 22번 볼게요. 시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첫 번째, 시인의 측은 주장, 직권 판단할 수 있다. 맞고. 여러분, 저 행정법 관계 있잖아. 행정법 관계에도 시인의 측 적용할까, 안 할까? 여러분 행정법 공부 시인의 측 진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실내 보호도 안 나갔어요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군요. 좀 지나면 행정법상 그 일반 원칙 해가지고 실내 보호 원칙 그다음에 부당결부 금지하다가 거기 시인의성실 원칙도 나오거든. 뭐냐면 시인의 측은요 원래 민법서는 민법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이잖아. 다 적용돼. 다 적용. 대한민국 모든 법률강에 뭐는 다 적용돼? 시인의 측 적용되는 겁니다. 행정법에서는 공무원들은 시인의 측 안 지켜야 된다.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률관계에도 시인의 측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시인을 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세 번째, 사용자는 조금 전에 시인의 측상 부수적으로 보호무 있다 그랬죠? 안전보호무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반도체는 화학물질을 다루거든? 그래서 백혈병 환자들이 좀 나왔던 거야. 기억나시죠? 지금은 다 합의해서 끝났어. 서로 몇 년 동안 싸우다가 합의 봤는데, 그 공장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 개선이 돼가지고, 새로 지어가지고, 옛날 자기가 근무했던 공장은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백혈병 걸린 상태에서 그걸 입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옛날 공장은 없어져 버렸거든. 새로 다 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몇 년을 쌓았는데, 결국 삼성전자에서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끝냈거든. 끝냈는데, 이제 그때 그게 문제였던 거야. 회사는 봉급만 잘 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화학물질을 다루면 사람이 안전 문제도 있는 거잖아. 근데 법 어디에도 그런 거 회사가 지키라는 법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 있다고? 신의치성이 있다는 거야. 그걸 안전을 보호할 보호무라 그럽니다. 회사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반하게 되면요, 채무 불이행이야. 그래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다 보상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도 보호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고. 숙박업자 또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강도 봐준 거. 안전보험불은. 내용 알고 있으면 안 읽어봐. 탁탁탁 떠올라야 돼. 이렇게. 탁탁탁 보증만. 되셨죠? 됐고. 5번 안 배웠습니다. 해볼까? 여러분? 안 배우면 해봐. 찍어봐봐. 여러분, 항소하는 걸 항소권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소송법에서 권리잖아. 여기 신의치 적용될까, 안 될까? 에브리띵 다 된다니까. 다 되는 거야. 소송법도 다 적용돼. 민법도 되고, 민사소송법도 다 된다니까, 신의치가. 그러니까, 항소권에는 실효지 적용될 수 없다는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이에요. 다 적용됩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 적용 안 되는 건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인지청구권. 왜? 인지청구권은 성질 자체가 실효지 적용 안 되는 권리라니까. 성질 자체가 안 되는 그거 말고는 다 되는 게 기본적으로 실효지 다 적용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23번 작년 기출 문제인데 재밌습니다. 권리인 남용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판은 꼭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야. 재판은 변론주의다 보니까 내가 권리자고 내가 정당한 권리자인데도 내가 질 수도 있다고. 입증을 제대로 못하면. 그래서 재판을 진 거야, 내가. 판결문을 떨어진 거야. 그럼 판결문을 떨어지면 그거 들어서 집행할 수 있거든? 나는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진 게. 우리 변호사가 빙시 같았나 봐. 지금 집행 들어오겠대.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재판은 졌지만. 그때 권리남용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 집행하는 거? 있어. 내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니까. 그 집행법상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해설 볼게요. 해설 몇 줄 좀 쳐볼게요. 확정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돼서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게 판결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따른 집행이 권리남용이 된다 하려면 요건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판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확정한 권리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의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 종합이라 그러죠. 이런 걸 보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밑줄 확정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한테 너무 억울한 거. 집행을 수인이란 말이 참는 소리야. 그럼 여러분 내가 권리자인데 집행을 당하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그럼 참는 것이 뭐에 반한다? 정의에 반할 정도가 된다면 집행해서 안 된다는 거.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판결을 집행하는 것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법원이 허락해 준 거잖아. 판사가 해도 좋다고 판결을 내려준 거잖아. 그럼 그 집행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집행해서 안 되겠다는 거야. 왜? 여러 가지 다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거지. 근데 그걸 집행했다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 집행 자체가 뭐에 반한다? 권리남용에 대해 함정해 준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하여튼 권리남용 신의칙은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거야. 전가의 보도처럼. 2번은 더 웃겨. 2번도 최근 판례 내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그랬잖아. 쌍무계약에서 이런 게 해볼게요. 자, 좀만 하고 집에 갑니다. 둘 간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주고받았고 한 달 뒤 중도금, 한 달 뒤 잔금하고 등기소를 주기로 이게 이제 동시행 관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1일이 됐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등기소를 안 들고 오면 매수인은 뭐를 안 줘요? 잔금을 안 주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동시에 이행하죠. 항변하는 거야. 항변권인데 그 사안을 또 보니까 판사가 좀 이상한 일이 설정이 뭐냐면은
내가 이행하는 건 돈이 별로 안 드는데 상대방이 그걸 이행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가만 보니까 얘가 지금 동시행명권을 주장하는 게 자기 채무를 조금 면하려고 하는 좀 꼼수가 보인다는 거야. 이 법적으로 보면 동시행을 주장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데 판사 보니까 이가 주장하는 이 새끼가 좀 싫은 거야. 꼼수를 줄여가지고. 근데 판사 또 말을 뭐라냐면 그런 경우는 동시행을 인정 안 하겠다. 그래. 그게 뭐다?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말해버려. 얼마나 밉보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법정에서 그랬는지. 2번 판례. 주로 자기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의형 주장하는 건 뭐가 될 수 있다?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찍힌 거야. 판사한테. 100%에는 찍힌 거야. 법적으로는 제가 이기는 건데 판사가 딱 보니까 넌 새끼야. 네가 지금 동시행을 주장하는 거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거. 그러니까 그 주장은 권리남용이에요. 안 받아줘.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판례들은 원칙적 예의적 판례인 거야. 원래는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예의적 판례. 알아둬야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 이 자체를 그대로 판례를 외우세요. 주로 자기 채무 이행만 회피할 목적으로 동의형 주장하는 권리는 어쩔 수 있다. 그대로 청취를 외우세요. 해설은 내용이 없는데 요거 자체가 판례야. 요거 자체가. 이 판례가 92년도 굉장히 오래된 판례인데 그동안에 시험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 막 시험에 나오고 있어. 오히려 90년 때는 시험에 안 나왔어. 이게 너무 예의적이라 그래가지고. 찍혔나 보네. 이랬어. 구제적 타당성을 기한 판례죠. 세 번째, 권리남용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그 객관적으로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겠죠. 당연한 소리고. 4번, 권리남용,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여러분 권리남용이 보세요. 내가 권리를 남용한 게 내가 권리자인데 내가 권리를 남용하잖아. 그거 자체가 불법행위가 될 수가 있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 책에도 그 내용이 있어. 자, 50페이지군요. 50페이지에 그 권리남용 효과 보시면 세 줄에 보이세요? 또한 권리 행사가 남용으로 되면 위법성을 띠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손해가 발생 뭐가 될 수도 있다고? 불법행위 책임을, 권리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거야. 내가 권리자인데도.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 이 불법행위 책임의 소멸시효는요, 손해 및 가해자 안날 3년. 불법행위 날 10년이거든. 그래서 4번 지문 보시면, 권리남용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 청구는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가 몇 년짜리가 받는 거야? 3년이야, 3년.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죠? 그럼 3년 안에 배상금 받아내셔야 돼요. 가해자를 알면, 모르면 10년이지만 알면 3년에, 손해 및 가해자는 3년이에요. 그 조문이 적용된다는. 뜬금없이 그걸 물어봤더라고. 얘는 1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3년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별표 2개. 작년 문제도 굉장히, 지문들이 다 좋은 문제였어요. 5번 어떤 거냐면, 토지 소유자가 여러분 건물을 철거하는 게 권리남용이라고. 조금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학교 건물 철거하면 권리남용이라고 그랬잖아. 잘 봐봐. 그럼 이 사람은 권리 철거는 안 되죠. 학교 철거는 말을 못 하잖아. 사용료는 받을 수 있나요? 사용료는 받아야지. 내 땅인데.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 인정된 경우라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그 토지 사용 대가를 부당이득 받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거지. 사용료는 부당이득으로 받아야지. 그동안에 10년 동안 썼다 그러면 10년치는 부당이득으로 받고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또 받고.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5번도 별표고요. 2번도 별표, 1번도 별표. 다 문장들이 아주 주옥 같은 문장들이었어요. 자, 13번 볼까요? 올해 기출문제 봐야지 또. 자,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13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 판례가 문제가 보면은 한 서너 개 지문은 우리가 공부한 지문이 나오는데 최신 판례라 그래서 안 본 지문들이 들어가거든. 제가 또 마지막에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본문에 없는 내용 여기 나오더라도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번. 시인의 측에 반하는 것은 강행기준 위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다. 5. 머릿속으로 5x 해보세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시인 측이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 X.
여기까지 됐죠? 그 정답은 2번이 쉬웠어. 근데 지금 2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5번 때문에 하는 거거든. 3번 안 배워서 넘어가고요. 4번 볼까요? 병호는 보호무가 있다. 맞는 문장. 자, 5번 별표. 5번이 뭐냐면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 이행을 청구하는데 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해가지고 그걸 깎아주는 거야. 미친놈이죠? 아니 왜 가격을 법원이 정해줘.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5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13번은 오른쪽에 5번 해설 봐보실래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히 이념이나 신의칙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때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사실관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한전이다 생각해보니까 한전인데 이번엔 한전이 좀 억울한 케이스인데 이게 잠깐 사실관계를 좀 각색해서 말하면은 그동안 돈 받아야 할 돈을 1년 동안 못 받은 거야, 전기요금을. 좀 법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한 그게 몇천만 원이 된 거야.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안 받은 거야. 그래서 회사한테 돈을 달라 그랬어. 우리가 그동안 하고 착각해가지고 예를 들어 6,500만 원 못 받았는데 그거 달라 그래서 회사에서 아이씨 그런 게 어딨냐는 거야. 안 받았으면 땡이지. 안 받았으면 땡 아니죠. 소멸시 완성하면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6,500원 너무 심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근데 서울 고등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미친놈이 절반을 깎아준 거야. 지가 봐도 좀 한전이 너무 심해 생각이 들었는가 절반을 깎아줬다니까? 그 근거가 뭐였더니 신의칙이래. 이게 대법원이 뭐라고? 그러면 안 되지 미친놈아 이렇게 말한 거야. 왜냐면 한전이 잘못한 게 없는 거야 보니까. 당연히 한전은 그동안 못 받은 거 다 받쳐서 권리가 있는데 왜 판사 네 맘대로 깎아주냐는 거야.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잖아. 자본주의에서의 가격을 왜 판사가 네가 정해. 또 지급할 대금을. 당사자끼리 정하는 거고 정당한 권리 행사하면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등판사 욕먹은 사건이에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채권자가 재밌잖아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를 청구한대요. 채권자는 잘못이 없다는 소리잖아. 근데 누가? 법원이 신의칙을 내서 깎아주는 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서울고등법 판사가 욕한 거야. 미친놈아 이렇게 하면서. 네 맘대로 깎아주냐고. 그래서 고등법 돌려보냈어. 다 갚으라고 한전한테 다 받아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판례가 3년을 묵어가지고 이제 올해 나온 거야. 여러분 이 판례 잘 알아두세요. 다음에는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워낙 유명한 판례야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판례야. 케이스 문제 1번으로 찍고 있어. 이게 나올 거라고. 판사가 신의칙을 적용한 걸 대법원이 부정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다 보면 저 안병호도 있잖아. 다음에 다 할 거야 또. 할 거고 앞에 내용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 최신 판례. 그 문제는 있거든. 그 문제 해설에 다 그 판례가 들어있어. 그리고 나오잖아요. 봐봐 오른쪽에 지금 13번 5번에 지금 이 판례는 앞에 본문에 없는 판례잖아. 이런 건 박스 처리를 해놓든지 아니면 체크해가지고 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놔야 돼. 빨간 걸로 박스 처리해주면 딱 좋아. 그럼 나중에 그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해설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하나 정도는 해놓으면 좋아. 이렇게 빨간 박스 처리해가지고 밑줄을 쳐놓는다든가. 그래서 그건 꼭 보세요. 물론 제가 마지막에 이거 다 모아서 정리해 드려. 근데 그걸 그때를 기다리고 안 해놓잖아? 그럼 나중에 너무 힘들어져, 그게. 그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미리미리 해놓으면은 제가 나중에 한 500개 나눠주면 거기서 절반을 알고 있잖아. 그럼 굉장히 편해진다고, 공부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 같으면 오른쪽에 13번에 5번에 그 4줄 있잖아. 이걸 박스 처리를 하든지, 뭐 별표를 치든지 표시를 해놓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2장 넘기셔가지고 2장이잖아. 마지막에 한번 볼래요? 거기 어디 있었어? 23번 문제. 거기에는 판례 1번. 그 5줄짜리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잖아. 확정 판결 집행에는 권리 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별표를 쳐놓거나 박스 처리 해놓게 하면 앞에 본문은 이 판례가 없어. 이건 기본적 판례가 아니라 예의적 판례고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본문에 내용 안 넣는 거예요. 교과서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 다 체크해 놓으라 이렇게. 이런 게 전체 따지면 한 100개 정도 돼. 굉장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공부해놨으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자인인 들어가는데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